라디오 소설 세계 명작선 카프카 원작 변신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누이 동생은 서서 창밖을 보고 있는 그를 보고 놀란다. 그레고르는 그런 누이 동생을 위해 이불을 소파로 옮기고 자신의 모습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 최근에 그는 벽이나 천장을 기어다니는 걸로 기분 전환을 했다. 누이 동생은 그를 위해 가구를 치우기로 한다. 그레테와 함께 옷장을 옮기던 어머니는 가구를 옮기지 말자는 제안을 했지만 결국 가구는 하나씩 옮겨진다. 그레고르는 가구를 치워 방안을 동굴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의 작업을 멈추게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실신하게 된다. 그리고 외출했던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예전의 아버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피해 전력을 다해 비틀거리며 기어다니다 보니 눈은 거의 뜰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마룻바닥 위를 기어서 도망치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자유롭게 벽을 기어오를 수도 있으련만 그는 그런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날아오더니 그의 앞으로 굴러갔다. 사과였다. 계속해서 2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섰다. 아버지가 사과로 그에게 폭탄 세례를 퍼붓기로 결심했으므로 더 달려봐야 소용이 없었다. 식탁 위에 있던 과일 접시의 사과로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는 겨냥도 하지 않은 채 마구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꺼져버리라고! 죽여버릴 테다! 제발 죽어라, 죽어! 네가 내 아들이라니! 끔찍해! 당장 죽어버려라! 작고 빨간 사과는 전기장치로 조종되는 것처럼 마룻바닥 위로 굴러다니면서 서로 부딪혔다. 슬쩍 던진 사과 한 알이 그의 등을 스쳤으나 별 상처는 입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서 날아오던 사과 한 알이 등에 정통으로 박혔다. 갑작스럽게 닥친 믿기 어려울 만큼 심한 통증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그레고르는 다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못이라도 박힌 듯한 통증으로 모든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채 그 자리에 뻗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그는 자신의 방문이 열리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그 애를 죽이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불쌍한 내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 무거운 상처는 한 달 이상이나 그레고르를 괴롭히고 있다. 아무도 감히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과는 이 사건의 눈에 보이는 기념품으로서 살 속에 박힌 채로 있었다. 그레고르의 모습이 아무리 참담하고 징그럽다 하더라도 그가 가족의 일원이며 적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였다. 그레고르는 그 상처 때문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이 영원히 불가능해진 것 같았다. 현재로서는 자기 방을 가로지르는데도 늙은 상위 용사처럼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한다. 더군다나 높은 곳을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의 상태가 이렇듯 악화된 대신 그의 생각으로는 아주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거실과 그레고르의 방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에겐 문이 열리기 한두 시간 전부터 뚫어져라 그 문을 응시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그의 모습은 거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고, 반대로 그레고르에겐 가스등이 환히 켜진 테이블 주위에 모여있는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말하자면 그들의 대화를 가족들의 허락하에 예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출장 중 그 어느 싸구려 호텔에서 눅눅한 침대 속에 지친 몸을 던져야 했던 시절, 그레고르는 언제나 다소 부러운 마음으로 자기 집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그리워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옛날에 생기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은 아주 조용히 시간이 흘러갈 뿐이었다. 아버지는 저녁을 들고 나서 곧 안락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등불 아래로 몸을 숙이고 양장점에서 맡긴 얇고 부드러운 고급 속옷 바느질을 했으며, 점원이 된 누이 동생은 장래에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밤이면 속기술과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었다. 아버진 이따금씩 눈을 뜨곤 했다. 아니, 여태 일을 하는 거야? 그 바느질을 언제까지 할 건가? 이제 그만 좀 쉬지 그래. 10시가 넘었어요. 그만 침대로 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그 제복도 그만 벗으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내일 새벽 6시에 출근하시려면 푹 쉬셔야 해요. 난 괜찮아. 여보. 아버지. 자, 어서 침대로 가세요.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이것이 내 옛 시절의 평화로구나. 이것이 내 노후의 휴식처다. 그리고 아버진 두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몸이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문 앞까지 오면 이제는 됐다는 손짓을 하고 거기서부터는 혼자서 걸어갔다. 일에 지치고 피곤에 빠진 가족들 중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 그레고르 걱정을 하겠는가. 집안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다. 하녀도 결국 내보내게 되었고, 그 대신 머리에는 백발이 날리고 뼈가 굵고 몸집이 큰 할멈이 주석으로 드나들며 가장 힘드는 일만 거들어줬고, 그 외의 일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며 해냈다. 심지어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장식품도 팔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두통거리는 언제나 주거 문제였다. 집이 너무 컸지만 이사할 방책은 서지 않았다. 그레고르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이사를 방해하는 게 자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완전한 절망감과 자신들의 친지들 사이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불행을 그들이 겪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잠재우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감에는 손도 대지 않고 볼과 볼이 맞닿을 정도로 바싹 다가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그레테, 이제 저 문을 닫아라. 네. 언제나 이 고생이 끝날까? 어머니. 그레고르는 또다시 어둠 속에 혼자 있게 되었다. 옆방에서는 두 여인이 수리 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조차 말라 테이블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레고르 등의 상처는 처음처럼 아파왔다. 누이 동생은 요즘 들어 무엇을 주어야 그레고르가 기뻐할지 그런 건 생각해보지도 않고 황급히 발로 아무 음식이든지 되는 대로 그레고르의 방 안에 밀어 넣었다가 저녁이면 그가 음식에 입을 댔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게 빗자루를 한번 획 휘둘러 쓸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저녁에 하는 방 청소도 누이 동생이 맡아서 하던 일인데 지금에 와선 아무리 빨리 해치운다고 해도 그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었다. 여기저기 먼지와 오물덩어리가 뒹굴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일부러 더러운 구석에 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누이 동생에게 비난을 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그곳에 웅크리고 있어도 누이 동생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누가 그레고르의 방 청소에 대한 자신의 특권을 침해하기라도 할까봐 누이 동생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신경과민적인 감시를 계속했다. 언젠가 어머니가 선어통에 물러 그레고르의 방을 대청소한 일이 있었다. 그때 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심히 기분이 상한 그레고르는 화가 나서 소파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결국 어머니는 벌을 받았다. 누가 이랬어요? 누가 이 방을 청소한 거냐고요? 그레테, 왜 그러니? 어? 그레테,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랬죠? 왜야, 그레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만 울음 그쳐, 응? 제발. 그레테. 그레테, 그만 울거라, 응? 아니, 당신은 왜 그레고르의 방 청소를 그레테에게 맡겨두지 않는 거요? 그건 그레테가 해온 일이지 않소? 앞으로 다신 못하게 하마. 다신 어머니가 그레고르 방 청소를 못하게 할 테니 울지 마! 그레테는 몸을 떨며 흐느껴 울면서 조그마한 주먹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당황하여 흥분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버지를 침실로 끌고 가려고 했다. 방문을 닫아주기만 한다면 이 슬퍼서 한탄하는 장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이런 소란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을 아무도 문을 닫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에 화가 난 그레고르는 큰 소리로 쉿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무리 누이 동생이 낮 근무에 시달려 그레고르를 돌보는 일에 실증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딸 대신으로 애를 쓸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왜냐하면 할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긴 일생 동안 튼튼한 몸으로 온갖 쓰라린 일을 겪어온 할멈은 그레고르를 처음부터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언젠가 우연히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었다가 그레고르를 봤다. 화들짝 놀란 그레고르가 누구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면서 이리저리 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놀라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 후 할멈은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문을 조금 열어 그레고르를 들여다보기를 거르지 않았다. 말똥벌레야, 말똥벌레야, 이리 좀 와봐. 어디 숨은 거야? 아휴, 거기 있구나. 이리 좀 와봐. 아이고, 이 늙은 말똥벌레 좀 봐라. 할멈은 그녀로서는 정답게 느껴지는 말로써 그레고르를 자기 쪽으로 불러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유인하는 소리를 묵살하고 문이 열린 걸 모른 채 하면서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세찬 빗방울이 유리창에 들이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봄이 가까워진 증거였을 것이다. 할멈이 또 그레고르의 방문을 열고 놀리기 시작했으므로 그레고르는 몹시 화를 내며 힘은 없었지만 덤벼들 듯한 기세를 하고 그 여인 쪽으로 느릿느릿 몸을 돌렸다. 그러나 상대방은 놀라기는커녕 문 옆에 있던 의자 하나를 높이 쳐들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선 그 모습은 손에 든 의자로 금방이라도 그레고리의 등을 내리칠 것만 같아 보였다. 그녀는 그레고르가 다시 방향을 돌리는 걸 보며 이렇게 말했다. 뭐야, 겨우 그거야? 나한테 진 거지? 나한텐 안 되겠지? 말똥벌레야, 이리 와봐. 응? 으이짜. 의자 내려놨다. 어서 이리 와봐, 말똥벌레야. 최근에 와서 그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우연히 갖다 놓은 음식 곁을 지날 때 그냥 장난삼아 한 입 먹어보거나 삼키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대개는 나중에 뱉었다. 처음에는 이처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것은 이 방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방의 상태에 익숙해졌다. 식구들은 달리 둘 곳이 마땅치 않은 물건을 뭐든지 이 방에 넣어두는 습관이 생겼다. 왜냐하면 방 하나를 하숙하는 신사들에게 빌려줬기 때문이다. 성미가 까다로운 신사들은 지나칠 정도로 질서와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집 전체, 특히 부엌이 청결해야 된다고 했고 쓸모없는 잡동산이나 혹은 때 묻은 자질구레한 물건들까지도 견디지를 못했다. 팔아버리려고 해도 팔리지 않았고 버리자니 아까운 물건이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은지. 으이짜. 무엇이든 필요치 않은 건 언제나 바쁘게 설쳐대는 할멈이 그레고리의 방으로 끌고 왔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할멈이 문을 약간 열어놓은 일이 있었다. 저녁 무렵 하숙하는 사람들이 거실로 들어와서 불을 켰을 때도 문은 그대로였다. 세 사람들이 테이블 윗자리에 앉았다. 예전에 부모님과 그레고르가 앉았던 자리였다. 세 사람은 냅킨을 펼치고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들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기를 담은 큰 접시를 들고 문 앞에 모습을 나타냈고 곧이어 누이 동생이 감자를 수북하게 담은 대접을 받쳐들고 나왔다. 음식에선 김이 무럭무럭 오르고 진한 냄새가 풍겨났다. 집안 식구들은 주방에서 식사를 했다. 자기들만 남게 된 세 사람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그레고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식사 중에 아삭아삭 이로 음식을 씹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그레고르에게 음식을 먹는 데는 이가 필요하며 아무리 훌륭한 턱이 있다 해도 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려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레고르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나도 뭔가 먹고 싶다. 하지만 저런 음식은 싫어. 내가 저 사람들처럼 먹다가는 죽어버리고 말 거야. 카프카 원작 변신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